지금부터 제10차 에너지 전략 포럼 수소혁명 잃어버린 10년 성장 전략을 다시 찾는다는 제목으로 에너지 전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서울경제 TV 센이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 교수 양준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이자 부회장이신 이종환 부회장님으로부터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수소에너지는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또 안전한 에너지원의 확실한 대안으로 이렇게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장성이 뛰어나고 또 태양광하고 풍력 이런 변동성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를 모으고 전달하는 그 캐리어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선박, 기차뿐 아니라 가정용 난방 발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곳에 그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벌써 세계 각국은 이 시장 선점을 위한 이 각축전이 한창입니다. 오늘 홍일표 위원장님도 오시고 또 정성일 차관께서도 오셨으니까 이 법과 제도를 아직은 많이 미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다듬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도 연말까지 그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것이 이렇게 담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깊은 숙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송경열 맥킨지 에너지 센터장님, 또 김세훈 현대기아차 연료전지사업부장 상무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네 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번으로 어떤 획기적인 결과라든가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절대적으로 우리 경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서 하나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이 수소산업 발전에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작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법안을 지금 5건이나 내놓고 있어서 국회 우리 상임위가 사실 10월 한 달 동안 국정감사하느라고 많이 바빴지만 10월 말에 특별히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공청회를 했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법안들이 전부 재정법이기 때문에 그 공청회를 꼭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법안 심사 때 어떠한 내용을 많이 참고해야 될지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도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프랑스 가서 우리 현대 넥소를 직접 타시고 이 수소차에 관해서 이제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같이 이제 협력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전 글로벌 무대에서 뒤지지 말고 앞서가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수소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또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그런 애로사항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모이셔서 토론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 토론 결과를 앞으로 우리 법안 심사하거나 정부와 정책을 협의하는데 반드시 참고 자료로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비록 조금 먼저 일어나더라도 결과는 반드시 전달받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서울경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토론회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느끼실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달 말에 일본 동경에서 이제 수소 강요 회의가 사실상 처음으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 그리고 미국, EU, 영국, 캐나다, 호주,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특이한 것은 카타르나 UAE 같은 중동의 산유 국가들, 이렇게 해서 한 13, 14개 국가 정도가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같이 계시는 우리 현대자동차, 김세원 상무님을 포함해서 토요타, GM, 지멘스, 에어리퀴드 같은 수소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서 하루 동안 회의를 했었습니다. 각국에서 수소 경제를 하기 위해서 뭘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런 발표들이 있었고, 또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전략 속에서 수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래서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쭉 밝히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물이 이제 도쿄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결과물로 이렇게 하나 도출이 된 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하나 깜짝 놀란 것은 그동안 저희가 논의했던 수소 분야의 많은 이슈들을 다 망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수소 경제를 준비하기 위한 국제적인 표준 마련, 그다음에 국제적인 공동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좀 다각적으로 펼치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으고 서로 공유하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수소 공급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해서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 연구.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사실은 이 산업이 클 수가 있겠는데, 시장을 만들기, 초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관련 기업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로드맵에 지금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수소 경제를 대비하는 수소 산업 관련 생태계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또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이 로드맵을 만들도록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논의되시는 내용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라도 언제라도 그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적 제안을 주시면 그 로드맵에 반영해서 우리의 수소 경제 시대에 대비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서울경제 신문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말 좋은 토론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서울경제 주최로 그 에너지 전략 포럼에서 수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많은 국가들의 그 노력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부제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소경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리 이렇게 중요한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잃어버린 10년을 바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서 수소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 수소 경제 시대를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상의 인류가 중장기적으로 생존과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그 기후변화 폭을 그 2도 내로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의 현재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COP21을 통해서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 기업 방안을 발표를 했고 이러한 친환경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발적 기업 방안이 그대로 실행이 돼도 여전히 2도 감축은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2도 감축을 위해서는 자발적 기업 방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 에너지 부분의 탈수소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에너지 부분의 탄소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그 에너지 전체 밸류 체인을 크게 생산, 유통, 소비 이렇게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아주 중요한 그 이니셔티브긴 합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본질적으로 간헐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고 실제로 그 수송이라든지 산업, 가정 난방 등 탈탄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그리고 다른 전기화 이니셔티브만으로는 이러한 그 탈탄소화를 앞당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저희는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생산 관점에서 보면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에너지 수급의 문제를 그 수소와 결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가 최종 수요처에 사용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수송이라든지 산업, 건물, 산업용 연료로서 기존 연료 대비 수소가 활용됨으로써 본격적인 탈탄소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국가들이 수소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왜 수소가 이렇게 탈탄소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가? 뭐 이 내용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는 굳이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수소에 관심을 갖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라는 그 에너지원은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탄소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고 청정 전력 및 열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목하는 것이 그 에너지 밀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서 가장 많이 그 수송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리튬이온 전지만으로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전기자동차의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튬이온 전지를 보면 그 에너지 밀도가 수소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결국 그 리튬이온 전지와 수소가 함께 가서 탈탄소화를 달성을 해야 우리 인류가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7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선도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이 하이드로젠 카운셀이라는 그 민간 단체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수소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 맥킨지도 하이드로젠 카운슬과 함께 작년에 글로벌 수소 로드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현 시점에서 보면은 수소가 수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에너지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지금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소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먼 미래로 들리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2050년,
이제 한 30년 남았는데 한 2050년 정도 되면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는 전체 그 에너지 수요 중에서 수소가 한 18%, 즉 발전, 수송, 산업, 건물 다양한 분야별로 전 세계 수요의 한 18% 정도는 수소가 역할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소가 그 각 분야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발전 같은 경우에는 아신 바와 같이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수소, 가스를 대신해서 수소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도 일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송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연료전지를 이용한 그 연료전지 자동차가 이제 수송의 대표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산업에서도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산업용 원료로서 아직까지도 대부분 석탄이라든지 그 중진류 또는 이제 가스가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수소 기술이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산업용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수소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스나 이러한 전통적인 화석연료가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난방과 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수소가 이 건물에서도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글로벌 수소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글로벌 수소 그 하이드로젠 카운셀에서 수행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국내 선도 그 회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국내 수소 로드맵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만간 그 본 스터디의 최종 산출물로서 국내 수소 로드맵 보고서가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요. 그중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수소 로드맵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수소가 어느 정도까지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 글로벌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은 중장기적으로 전체 에너지 중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는 될 것이다. 그 저희가 볼 때는 그 수소라는 것이 그 한국의 산업 그리고 환경, 에너지 믹스 모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을 보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앞서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이 좀 됐습니다만은 수소의 다운스트림 부분, 특히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이 제대로 실현이 되고 잠재력이 발휘된다고 하면 이 수소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입니다. 그 가장 깨끗한 에너지원인 수소가 본격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특히 미세먼지 부분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소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에너지 믹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에너지 전략 중에 한 방향이 결국 에너지 다변화가 될 텐데요. 수소가 그 에너지원의 새로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경우 성공적인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서 에너지 전략, 에너지 그 안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 그 수소를 통해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자발적 기여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상당히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러한 미션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생에너지 전기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는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정책만으로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를 수소가 보완을 해야 그 우리나라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목표 달성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 4가지 정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그 국내 배출 감축량. 요즘 미세먼지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수준으로 수소가 성장된다고 하면 한 30% 정도 미세먼지와 그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그 고용 창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 60만 명 정도의 새로운 고용 창출. 그다음에 GDP에 기여하는 수준도 한 70조 정도 되는 막대한 경제적인 수익 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수소 수요의 잠재력이 크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수소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2030년까지는 그 수소를 아직은 수입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의 생산 방식, 부산물이라든지 SMR을 통해서, 국내 수요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의, 즉, 지금 현재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소 역시 액화 연료의 형태로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2030년 이후로 수소에 대한 수요가 커지다 보니 국내 생산 방식만으로는 이를 맞추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에너지 다변화 차원에서 국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소를 만드는 방식과 함께 호주라든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비교적 값싸게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부터 수소를 수입하는 방안 동안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의 활용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의 전체 밸류 체인을 보면 수소의 활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소를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가 수소의 활용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선 선두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업스트림, 즉 수소의 생산과 유통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본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부재인 잃어버린 10년을 좀 빨리 만회를 하고 수소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 7가지 정도 제언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수소 로드맵을 하루빨리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차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조만간 우리나라의 국가 수소 로드맵이 발표되는 것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하고 민간의 본격적인 협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근본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10년을 만회를 하고 세계적인 수소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발표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저희는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자동차는 3가지로 갈 것 같습니다. 친환경,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이거 3가지 요즘 얘기 안 하면 자동차에서 자동차 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클린 모빌리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유럽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규제입니다. 1990년 기준으로 OECD에서 약속한 거예요. 2050년에 1990년 기준에 80%의 CO2를 저감하기로 했고요. 육상 수송에서 95%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 산업별로 다 절감 그걸 했는데, 자, 그러면은 2015년이 130g입니다. 지금 현재 규제예요. 저거 다 맞춰요. 전 세계에 저거 못 맞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몇몇 아주 큰 회사 몇 개 빼놓고는 다 맞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동차 회사가 위기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로 들으시면 폭스바겐이 배터리 차에 60조를 투자하고 배터리 모델 80개를 내고 다이물러가 하고 다 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2022년에 규제가 95g이에요. 이미 저거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95g이. 근데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88g입니다. 그러면은 95g 이하, 저희 95g 이하 되는 내연기관차 별로 없어요.
하이브리드 차 빼놓고는 되게 달성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유럽에서 다 지금 디젤로 저거 마치기로 했는데 디젤 게이트 터진 다음에 디젤을 못 써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는데. 그럼 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배터리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사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2050년의 목표가 10g 이하기 때문에 짝대기로 짝어서 엑셀 파일로 딱 찍어보시면은 25년 규제 81g, 2030년 67g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거를 못 맞추면 존립이 안 돼요, 회사가. 벌금만 뭐 수조씩 내야 되는데 그건 뭐 어떻게 살아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좀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예, 제가 지금 각국의 규제를 한번 보시죠. 연비 규제는요, 연간 5%씩 지금 연비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무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NEV 법규가 또 중국에 있고, 미국에는 ZEV 크레딧이요. 시간상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가 되냐면,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가요, 25년부터 내연기관 엔진 판매 금지하겠다 발표했어요. 25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독일 30년, 인도 30년, 영국, 프랑스 40년. 자, 근데 중국은요? 중국이 언제 발표할까가 제일 저희 지금 무서워요. 중국이 30년이라고 때려버리면 엄청나게 파급이 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엊그제 발표됐어요. 독일의 에센주에서 디젤 유로 5까지의 디젤 트럭 운행 금지를 시켰어요. 이제 거길 통과 못해요. 디젤 트럭이. 지금 우회해서 가야 돼요. 근데 에센만 그럴까요? 지금 독일에 있는 64개 주가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 다음에 파리는 24년에 올림픽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24년부터 디젤차 금지예요, 파리에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저희가 차 하나 개발하는데 6년 걸려요. 앞으로 6년이면 20 몇 년이죠? 18년이니까 24년이에요. 바로 다음 차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간 널널한 게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소가 다시 뜨고 있는 거예요. 트럭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좀 빨리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파워트레인 전부입니다.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배터리. 여기서 무공해한 건 2개밖에 없어요. 연료전지랑 배터리예요. 저거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뭐 배터리냐 연료전지냐 싸우지 않아야 돼요. 저거 2개밖에 없는데 뭐. 그죠? 지금도 가솔린, 디젤 2개를 갖고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사용 영역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도 연료전지랑 배터리 2개 갖고 살아야 돼요. 연료전지가 유리한 거는 뭐냐면요. 큰 선박까지도 파워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에서 왜 또 수소로 해야 되냐면요. 신재생 에너지 자꾸 늘려야 됩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단시간에 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에너지 기본 계획 만들 때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지면 그리드가 뭐 문제가 된다. 그래서 11%로 제한했었어요. 왜 제한합니까? 더 많이 해야 되고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요즘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 그리드에 바로 올리자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드 비용이 지금 그리드의 8배, 24배 막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는 그 장소에서 바로 전기 분해하고 그리드에 올리지 않고 수소로 만들자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보시면 저기 저 파란색이 잉여 전력이에요, 독일에서. 근데 저게 200기가와트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200개가 발전하는 양을 어떻게 배터리에다 충전합니까? 다른 충전 방식을 쓰지 않으면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미는 신재생은 곧 수소 사회랑 동등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꾸 지금 한국가스공사 사장님도 오셨지만 가스공사에서는 수소하는데 한전은 별로 수소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외국은요, 전력회사가 관심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드를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하면서 수소 생산하겠다는 거죠. 요거를 말씀드리면 승용 부분하고 상용 부분하고 연료전지랑 배터리 시스템 가격을 표시한 건데요. 승용 부분은 한 2톤 이하 차입니다. 한 1800kg 정도 되는 차인데 배터리 차량 가격이 한 주행거리
350에서 700kg가 거의 배터리랑 같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막 경쟁하고 있죠, 가격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테슬라 뭐 1억에 팔잖아요. 그 정도면 연료전지보다 비싸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승용에서는 경쟁하는 관계인데 상용에서 보시면요, 연료전지랑 배터리 시스템이 같아지는 주행거리가 100km입니다. 100에서 150km. 150km 가는 배터리를 버스나 트럭을 만드시면요, 연료전지가 더 싸요, 지금도. 선박은 상상도 못해요. 선박은 여기 안 나눴는데 선박은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로는 연료를 공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근데 작은 차는요, 배터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을 알고 잘 조합을 해서 써야 된다. 이거 저희가 2013년에 처음에 그 연료전지 차를 양산했는데 세계 최초로요. 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2008년에 연료전지가 다 죽어서 과제도 없어요. 양산을 안 하면 이때까지 개발한 기술이 다 사장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들도 지원해야 되고 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양산했는데 상당히 자기 역할을 잘했고 저희가 18개국에 팔았습니다. 이번에 넥소차 지금 사전 예약 한 4,000대가 넘었어요. 지금 처음에 500대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저께 뭐 정부 발표도 났었죠. 뉴스에도 났었는데 많이 확대해 주신다고 해서 되게 반갑고요. 충전소도 더 확대돼야 될 것 같고 어떤 뭐 아이콘 같은 차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쓸 수 있고 정말 600km 가고 영하 30도에서도 시동되고 충전하는데 5분도 안 걸리고 정말 부담 없이,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정부 보조금이 아직 있어야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값싸게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상용차, 트럭, 버스가 지금 도심에서 디젤차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요가 굉장히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지금 더 개발을 확장하고 내구를 더 확장시킬 거고요. 나머지 이게 수소위원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스공사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는 2개밖에 없습니다. 가스공사랑 현대차. 근데 일본 업체 되게 많고요. 프랑스 업체 되게 많고요. 지금 5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3M부터 에어버스, 비행기 회사, 그 다음에 소재 업체부터 뭐 중국 업체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웨이차이, 차이나에너지, 시노팩, 뭐 전력 회사, 가스 회사, 석탄 회사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광산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54개인데 너무너무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조직을 다시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아마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아마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고요. 일본 로드맵입니다. 이미 수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이미 수입해서 2020년에 동경에 액화수소 동경 항구에 갖고 오는 게 지금 올림픽 때 목표예요. CNG 탱크보다 가격 2배라 그러는데 나중에 또 싸지겠죠. 지금은 비싸지만. 근데 이미 브루나이하고도 하고 있고요. 호주하고도 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그 수입할 수 있는 그 경로를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수소 로드맵인데 우리가 더 좋은 로드맵이 나오리라고 저희 확신합니다. 이번에 산업부에서 하신다 그러면. 이거 호주에서 수소를 암모니아로 팔겠다는 회사거든요. 야라라는 회사인데요. 자기가 비료 회사에서 에너지 회사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회사입니다. 네. 뭐 이건 중국 거고.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고요. 아까 송경률 박사님께서 맥켄지에서 그 말씀하신 그 국내 로드맵은 국내 17개 정도 회사가 모였습니다. 뭐 삼성증권 같이 증권회사도 모여서 저는 사실 결과에 별로 그렇게 만족은 못해요. 저는 수소가 더 크게 기여할 거다. 20% 아니라 훨씬 더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계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만든 자료니까 아마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공식적인 발표는 아마 국회에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신재생 에너지 포럼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김민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수소라고 하면은 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이제 결합시켰을 때 이제 전기하고 열이 만들어지는 이제 하나의 그 장치가 연료전지인데, 지금 그런 것들은 이미 좀 상용화 수준까지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리셨습니다만 지금 유럽 쪽에 수출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소를 갖다가 이제 이용하는 측면에서의 기술은 좀 확보됐다고 보고, 그러면 사실 수소를 어떻게 만들까, 또 어떻게 지금 생산하고 저장할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련된 우리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강조가 더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까, 그러면서 수소가 같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좀 있습니다. 다시 자동차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산업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국내 완성차 업체도 좀 어려움을 겪지만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환경 규제 관련된 지금의 기존 자동차 갖고는 CO2 배출량 그 규제를 갖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연료전지 자동차나 수소전기차죠. 또는 배터리로 또는 그 하이브리드로 이런 그 자동차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를 해외에 지금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방점을 두는 것은 지금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 측면에서는 수소를 어디다 쓸 거냐,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그 에너지원인데 어디다 쓸 거냐를 지금 생각해 보면 자동차는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뭘 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례에서는 수소 기차도 나왔고, 수소 배도 나왔고, 수소를 이용한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존의 시장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장 먼저 가시화되는 것은 이 자동차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계적인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자동차 자체가 연비도 괜찮고, 차로서의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자동차가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속 성능도 좋아야 되고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이런 거지. 만약에 차가 좋은데 100km밖에 못 간다 그러면 100km 가고 또 충전 또 하고 또 100km 가서 충전하고 이렇게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조금 그 가격이 좀 비싼 그런 점은 있지만 수소 전기차가 사실은 가속 성능, 이 차로서의 성능, 주행거리, 충전 시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수소의 이용 사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소를 갖다가 사실 만들어서 저장하고 수소를 또 차에다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설, 우리 국토부에서도 또 산업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충전소를 지금 만드는 그런 쪽에 굉장히 그 치중을 하고 있고 계획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사실 수소 사회 그 예전에 계획이 나왔을 때는 이 수소를 이용해서 사실 하나의 그 도시가 됐든 그 타운이 됐든 만들게 되면 수소를 가지고 사실 집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하듯이 수소를 공급하면 집에서 사실 조리도 하실 수 있고 난방도 하실 수 있고 연료로서 지금 도시가스 주로 메탄이죠. 그것과 지금 전혀 손색이 없이 사실 쓸 수가 있는 그런 망을 갖다가 사실은 그 도시 형태로 또는 나아가서는 국가 형태로도 지금 구성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일본 경우에는 지금 아마 지금 한 30만 대 이상 가정용 그 연료전지라는 게 지금 보급이 돼 있으면서 지금 수소를 가지고 집에서 전기도 만들고, 예를 들자면은 열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열을 이용해서 온수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의 그 이용 그 사례들은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지금 우리 특히나 이제 수소 사회가 앞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고 다가올 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역시 필요한 거는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우리 자동차처럼 우리 남들이 안 했던, 또 남들이 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연구 개발, 또 통한 그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 경우에 보조금 얘기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사실 초기 개발 또 초기 시장 그 형성 단계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까지는 조금 좀 그 도와주는 그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식회사 FCI 이태원 대표님께서 5분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1991년에 엑손에서 하는 세미나를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91년에 이미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주유소를 수소 충전소로 바꾼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돈이 들어가고 어떤 로드맵으로 가야 하는지 벌써 38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수소 경제라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의 고갈에서 시작이 됐고 결국은 이제 그 오일 쇼크 때문에 먼저 출발을 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다른 그렇지만 이제 화석연료의 그 원들이 자꾸 발견이 되고 거기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문제가 더 크게 대두가 되고 하면서 패러다임이 자꾸 시프트가 되면서 죽었다가 다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지금 현재 수소 경제가 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현재 정책하고의 좀 부합도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의 이제 5년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R&D 중장기 로드맵이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새롭게 또 공청회를 갈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지금 문제는 주력 산업을 좀 쇠퇴해가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자.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조선 산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 산업을 또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이렇게 많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주축이 가는 게 그 재생에너지 3020을 어떻게 하든지 좀 실현하자.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수소경제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5년 안에 지금의 R&D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소경제는 일단은 R&D부터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실용화된 기술이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연료전지라든가 이렇게 이용 기술의 상당 수준이 이제 올라가서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은 그걸로 또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굉장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일궈놓은 산업도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개도 필요하지만 일단 현안으로 볼 때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력 산업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3020 문제하고 수소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보면은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료 인프라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3020과 연결된 것은 전력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연료 인프라하고 전력 인프라 사이에서 이제 그 연동성이 있어서 정책하고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주력 산업은 역시 자동차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선박도 지금 IMO의 해사 규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고 또 조선 사업을 또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잘 이끌어왔던 우리나라로 봐서는 어떻게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산업이라고 보고요. 신재생 융복합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점적으로 개인적으로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와 수소 이용과의 융복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력하고 연료 인프라를 연계시켜주는 동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출력 변동형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재생에너지하고 이 융복합을 통해서 ESS 없이도 공급 계통의 안정화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A평에서 많이 그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소경제 안으로 좀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못 드리고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만 하나 덧붙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 기획실장님이신 기성석 실장께서 5분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독일, 일본도 보니까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최소 10년, 15년의 어떤 기술을 축적을 해야만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한국도 지금 수소 경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적절하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수소를 했냐면 당초에는 그런 기후변화 대응,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미국은 수소 이런 어떤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다시 이제 수소 전기차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천연가스, 셰일가스가 막 나오니까 걔를 최대한 활용해서 연료에 쓰고 있는 가솔린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미국이 좀 추구하는 바인 것 같고
독일은 왜 그러면 수소를 하게 되느냐? 풍력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풍력을 많이 설치한 곳은 전력 사용이 적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수소로 전환하든 해서 파이프라인이었던 수송용으로 가져오든. 근데 독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합성 연료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소와 CO2만 있으면 얘들은 석유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계속 선두로 갈 수 있는 어떤 기술들,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러면 왜 수소를 하게 되느냐? 일본은, 크게 보면, 후쿠시마라는, 사고가 굉장히 큰 수소의 변화의 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전력이 60Hz, 50Hz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간사이 쪽은 전력이 남는 전력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은 연계가 안 되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지만 효율이 상당히 아직도 낮은. 그래서 얘들이 원격지로 연료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어디서 만들어서 위급한 곳에서는 바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에서 수소를, 거기는 지금 사람이 지금 못 사니까 후쿠시마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동경올림픽에 수소를 공급을 해서 연료전지 자동차를 동경올림픽 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런 어떤 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또 일본이 하는 이유는 수송용 부분에서 기후변화 대응 CO2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석유의 잠재량이 중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송용 연료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수송용 부분도 조금 다변화를 좀 기하자라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수소차가 배터리보다 장점은 장거리라든지 트럭, 버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송용 연료의 다변화 관점에서 수소 전기차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지금 많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단 많이 있는 곳에서조차도 조금 깨끗한 자동차를 쓰자.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소 전기차를 쓰게 되면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낙스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하니까 이런 어떤 관점에서 수소 전기차 내지 가정용 가정용 연료전지도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얘들은 수소만 많이 있게 되면 수소 경제가 갈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 그럼 한국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많은 활용 측면에서는 저희도 분명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앞단에서는 좀 부족한 기술도 있지만 저희들이 수소 경제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것이 정부 정책이고 확대가 되게 되면 수소라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준비를 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장이신 신재행 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수소 경제로 가는 것과 연결해서 저는 꼭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우리 경제하고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의 이렇게 특성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까지 제조업을 통한 수출을 통해서 이제까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화석 에너지에 기반해서 이제까지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제조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상당히 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이제 파리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각 국가가 CO2 감축의 의무를 이제 직접 부담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일본이나 이런 독일 같은 나라는 아예 2050년도에는 이제 온실가스 제로의 사회를 지향하겠다라고 또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뭐 자동차 연비 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뭐 주요 국가들은 뭐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중단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또 IMO와 같은 국제회사기구는 또 선박의 CO2 감축을 좀 강화시키려는 또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화석에너지 기반의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수소 경제로 가는 것은 이제 큰 에너지 전환입니다. 화석에너지에서 수소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온다라든가 뭐 최근에 원자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환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큰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틀이 이제 수소 경제법이 될 수가 있고요. 수소 경제법에 보면은 이제 중장기 기본 계획 체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 기본 계획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가장 큰 방향을 정하는 에너지 기본 계획에도 이런 좀 방향성이라든가 수소와 타 에너지와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같이 검토가 돼서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경제하면 항상 그 제레미 리프킨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제레미 리프킨이 한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는 우리의 미래의 약소금이다. 이것을 우리가 실패한 모험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성공을 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가져갈 건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꼭 좋은 수소 경제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제10차 2018년 에너지 전략 포럼 수소혁명 잃어버린 10년 성장 전략 다시 찾는다는 주제로 포럼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